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밝히면 아마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 다툼이라 그래야 되겠죠. 관세 전쟁의 다툼은 중국이 양보를 할 것 같습니다. 인종의 색깔로 보면 백인종 대 황인종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많은 여타 국가들이 하나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을 주먹으로 한 대 쾅 치면 제 주먹도 아프거든요. 근데 잘못 치면은 제 주먹이 더 아픕니다. 맞는 사람들보다. 또 상대방이 피해버리면 엉뚱한 데를 쳐가지고 때린 사람 주먹이 더 아플 수도 있죠.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 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펀치를 계속 날렸고, 바이든 정부 때도 트럼프 정부 1기 때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향해서 미국을 속여왔던 국가들, 즉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에게 대대적인 보편관세 10%, 그리고 국별로 20% 정도 되는 이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세라는 게 종국적으로 어떻게 되어 들어오느냐? 미국 소비자들이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내니까 미국 재정 수입이 늘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결국 그 늘어나는 재정 수입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세금이 늘어난다라고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미국 내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세금의 부담을 느끼게 되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의 70%를 이끌고 있는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겠죠. 또 미국이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져왔던 가트라고 하는 일반 무역과 거래에 관한 협정 이후에 보여왔던 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패러다임, 질서 유지 좀 강하게 끌고 가면서 나타날 부작용, 후폭풍은 미국도 자칫 잘못하면 감당해내기 힘든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줄어든다. 얼마 정도 줄어들 것이냐? 관세율을 한 10% 올리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0.5에서 0.8%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이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단단한 견조세를 보여줬었거든요. 노동시장도 좋고, 실업률 4.2%, 비농업 부분 고용 22만 명, 계속 이런 1분기 때 보여준 통계 지표는 견조했는데, 앞으로의 경제는 기업 실적도 안 좋을 것이고, 왜냐하면 많은 수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비용이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증시도 좀 위태로울 수도 있고, 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고, 미국 소비자들 가계의 저축률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5% 가지고는 20%가량 이렇게 올라가는 관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가 상등, 저성장, 이 저성장 국면이 마이너스를 찍을 거냐 안 찍을 거냐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월가에서도 그렇고 미국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성장의 고물가,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꼭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도 25% 상호관세, 즉 대한민국도 미국에게 연 300억에서 5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니 미국을 속이면서 무역을 해왔다. 이렇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것 같아요. 한국은 그동안에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에게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온 국가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 보여줬던 이 국방비 분담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에 이상한 협정을 맺으면서 약간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조선 건조 능력과 그리고 반도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볼 때 미국과 향후 협력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대충 제가 완화해서 표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동안의 무역 전략, 가트에서부터 시작해서 WTO로 갔다가 다시 양자 간 또는 지역 간 무역협정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FTA 형태의 무역협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무시를 해버리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면 한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도 보복하자.
우리도 미국 제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매겨서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자. 두 번째 방법은 회유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제안을 함으로 해서 25%를 뭐 한 8%로 하든지 10%로 낮춰보는 게 어떻겠느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방금 또 말씀하신 다변화 방식이에요. EU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해보면 어떠냐. 이제 이 방식인데,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국과 협력을 하게 되면 중국의 태무를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생산 능력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한국 기업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한미 FTA를 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평균적으로 0.76%의 관세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유 있는 관세율은 아니거든요. 또 품목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요. 그 말은 만약에 EU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중국과 협력해서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는데 미국에다가 수출이 줄어들 거니까 그 수출하는 거를 중국과 많이 하자, 일본과 많이 하자, EU와 많이 하자 했을 때 한국의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 또 품질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될지 고민해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는 제외. 첫 번째 보복한다는 건데요. 리텔레이션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경제에서 미국이 우리 거를 빼고는 살 수가 없는 제품들이 많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뭐 가격이 매우 낮다거나 아니면 이 품질이 아닌 이상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뭐 그런 제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JCPenney 백화점 같은 곳에 뿌려져 있을 때는 제가 기억에는 1980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 엄청나게 뿌려져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복 관세를 때리면 미국이 또 우리나라에게 보복 관세를 얹을 수가 있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이 패권국이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 회유인데 가장 합리적이고 적당한 방법 같습니다. 근데 회유를 하려고 그러면 협상을 할 수 있는 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딜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좋아하고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You are fired 이렇게 외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성격을 봤을 때 회유가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럼 회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차기 정부에 계실 분들이나 아니면 현 정부에서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국민과의 소통에 조금 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양보를 했는지 국민들의 공감대가 또 국민들의 설득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가서 당신들이 정말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비굴하게 굴다든지 또는 이상한 형태의 합의를 해온다면 그 자체가 또 국민들에게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회유를 선택을 하되 그 방법은 중국을 이용하든지 EU를 이용하든지 다른 국가와 같이 힘을 합쳐서 회유 전략을 펼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2005년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삼성이 향후에 미국 본사 시스템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건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세계 최첨단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발전시키거나 연구를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고 삼성전자 부분인데 이게 국내에 머물고 있어서는 결코 미국에서 또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기술 혁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단지 그 당시 삼성의 생각은 삼성은 대한민국의 국가기업이다. 그만큼 어떤 국가기업으로서의 이해관계라 그럴까요? 정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다, 미국으로 가면. 그래서 비용 측면의 부담이 상당히 든다. 세 번째는 법인세 등 이 세금이 상당히 비쌀 것 같다. 그래서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제가 이런 건의를 했던 분께서 후회하는 말씀을 곧바로 하십니다. 진작 갔었어야 됐다. 왜 그러냐 그러면 법인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법인세가 뭐 25%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감면 형태를 받으면 제가 뭐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 10%대 중후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는 법인세보다 많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 비싸다.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들이 미국 자동차, 포드, GM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지급하는 노동자 급여, 평균 급여보다도 약 15,000달러 정도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임금 비용이 상당히 비싸지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의 국가기업이다. 국가기업 맞죠? 한국 국민들이 삼성을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차가 나왔을 때 마이카 시대가 시작된 게 81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들 또 재미교포들이 엄청나게 우리 포니를 사주고 현대기아차를 오늘의 현대기아차만큼 키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현대기아차, 삼성 같은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국가기업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적을 미국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GDP 개념과 GNP 개념의 어떤 오해? 근데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회사를 계열사로 스타트업으로 벤처로 키웠다고 가정을 해서 한두 개가 아니겠죠. 적어도 한 서너 개는 나올 수 있겠죠. 그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자산 규모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GDP 개념에서는 도메스틱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니까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적, 내셔널리티를 가지고 미국 가서 일을 하면 비록 거기에 세금을 내고 고용자들을 고용을 할 수가 있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청년들을 주재원으로 또는 현지 채용으로 데리고 가서 많은 분들이 미국 현지에서 유학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H-1B 비자를 받게 한 다음에 영주권을 받게 하고 시민권을 받게 한들 그분들의 내셔널리티, 뼛속에 있는 유전인자가 미국 시민으로 바뀌겠습니까? 이제 그런 중장기적인 생각을 삼성이나 현대기아차가 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현대기아차가 미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게 수십 년 전부터 앞으로 무인자동차 시대가 되고 전기자동차 시대가 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 혁명이 일어나면 자동차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동과 일들이 디지털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로봇이 운전을 해가고 GPS 시스템을 읽어가는데 AI가 안에 타고 있는 성차인원들은 사물을 보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일들은 소위 센서라든지 반도체 칩이라든지 GPU라든지 TPU라든지 이런 중앙 반도체 처리 시스템, AI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도체 기술과 연관이 될 것이고 자동차 주행은 또 이러한 칩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야지만 승객들이 이 차는 이런 옵션이 상당히 저렴하게 제대로 들어있어라고 평가를 할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양사가 융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30년 정도 만약에 해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지금쯤이면 뭔가 하나를 터뜨렸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거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읽어내지 못했고 미래 기술이 어떻게 융복합화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말로서 융복합만 이야기했지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기술과 행정과 규제와 산업 발전에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국내 노동자분들은 반발이 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다 빼가지고 와서 앞으로 미국에서 자동차 지어서 팔 것이냐.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관세 전쟁이 왜 비롯됐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무엇을 노리는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먼저 아셔야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존경한다는 맥킨리, 미국 25대 대통령, 관세가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 전쟁 통해서 그 당시에 파나마, 필리핀, 괌, 많은 영토를 확장을 했던 사람. 그리고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1990년대에 로이 칸이라고 하는 이 멘토를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또 어떤 걸 배웠냐면 공격하라, 공격하라, 공격하라. 두 번째는 실패를 인정하지 마라. 세 번째는 너는 승리의 화신이다.
이 세 가지를 가져가는 사람이라서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다거나 월가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그거 봐라,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 않냐, 빨리 물러라. 답은 물르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그럼 탄핵하겠다. 탄핵할 사유가 없죠.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중장기적으로 역사가 평가할 때 미국 경제의 패러다임, 즉 패권을 알고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고 시도했던 하나의 방법이었더라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건 어떡하실 거예요? 미국 국민들을 탄핵하실 겁니까 그때? 그래서 탄핵한다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낼 필요가 없는, 그거는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사이에서 잘 아는 이야기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이 왜 그러면 이런 관세 정책을 무모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필이면 쓰느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과 일본의 경제 부상이라는 점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의 경제 부상이라는 점은 틀립니다. 미국이 2001년 9.11 사태로 아무도 미국을 침범하지 못할 거라고 가정했던 미국의 안보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2방 맞고 무너져 내렸고,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경제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을 했고, 미국이라고 해서 별다른 수가 있다는 것이 없다는 점을 또 깨달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향후 파급 효과를 재점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계의 어떤 미국이 구축해 놓은 경제 질서에 부합되는 것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국이 첫 번째 미국 기축통화 지위를 흔들고 있지요. 두 번째, 생산량이 엄청남에 따라서 저가 제품을 미국에 막대하게 공급함으로 해서 사실상 생산성에 있어서의 생산량에 있어서의 혼란을 지금 가지고 있죠. 세 번째,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있어서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을 정도로 딥시크를 보고 미국은 내심 놀랐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능력을 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조야에서는 이거를 그냥 두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면 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서킷 브레이크도 발동을 시키고요. 이제 그런 형태가 이번 관세 정쟁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멈출 것이냐? 멈추죠. 언제쯤 멈출 것이냐? 중국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을 때. 그럼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도 만약에 받아들일 것 같았으면 이시바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쫓아갔듯이 시진핑 주석도 아마 달려갔겠죠. 근데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전통적으로 미국과 EU와의 관계를 놓고 보고 러시아가 과연 중국 편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보면 러시아는 중국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인종의 색깔로 보면 백인종 대 황인종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언젠가는 이 중국을 놓고 많은 여타 국가들이 하나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런 시점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순간순간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큰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 제일 좋은 거는 단기와 중장기 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해관계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바둑을 어떻게 한 점 한 점 두어야 할지, 화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밝히면, 아마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 다툼이라 그래야 되겠죠. 관세 전쟁의 다툼은 중국이 양보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워딩들이 중국 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딩이라고 하는 건 고위 정책 당국자들이 미국에다가 던지는 말들이 최근에 타협하자, 협의하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는 생각은 중국과 미국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 타협점이 세계의 관세 정쟁을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사태 이후에 중국은 더욱더 다시 일어설 그런 준비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한국은 중국의 그러한 약점, 즉 친구가 없잖아요. 풍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중국에게 꼴 먹고 알 먹고, 미국에게는 어떤 의미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중국을 또 견제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챙겨야 될 이해관계, 이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어떻게 더 많은 소득과 부를 가져다 주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미래 세대에게. 그 점을 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치하는 분들, 또 정책하는 분들은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넘겨줄 것인지에 대한 크나큰 청사진,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 분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에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